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 우리들의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 속의 깊은 감동과 가족에 대한 의미 있는 교훈을 담은 사연을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퇴근길 남은 건 찬밥 신세뿐. 시어머니는 내가 며느리, 시중들 의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답했죠. 그럼 매달 드리는 용돈 200만 원도 끊겠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할 의무는 다 한 것 같네요. 제 이름은 채령, 올해 32살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누구나 저를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판교에 꽤 규모 있는 IT 기업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수도권에 번듯한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고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결혼 생활이 있으며 겉보기에는 아주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만이 아는 법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내면에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깊은 균열이 존재하는 집이 있다는 것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결혼 3년 전에 제 힘으로 마련한 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휴일 한 번 없이 10년 가까이 치열하게 일해온 제 피땀 어린 결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원으로 시작해 팀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초창기에는 아침부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프로젝트 기한을 맞추기 위해 사무실 의자에서 쪽잠을 자는 날도 허다했죠. 남편 태경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돈으로 사람을 재거나 계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늘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어떤 시련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이 집은 제 특유 재산이니 제 명의로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태경은 그저 웃으며 나는 그런 거 신경 쓴 적 없어. 네 집이 곧 우리 부부의 집이지라고 말했죠. 그 한마디가 저를 더욱 그에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 연세가 드셔서 혼자 사는 게 적적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매달 집안 생활비와는 별도로 어머님이 편하게 쓰시라고 200만 원의 용돈을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한 책임이라 여겼기에 이 돈에 대해 누구에게도 생색낸 적이 없었죠. 처음엔 어머님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어머님은 그것을 너무도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어머님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죠. 하루는 돈만 벌 줄 알지 남편 내조는 하나도 할 줄 모른다며 타박하시고 또 어떤 날은 여자가 바깥으로 너무 나돌면 버릇이 나빠진다고 훈계를 두셨습니다. 제가 야근을 마치고 밤 9시가 다 되어 귀가한 날 시계를 힐끗 보시더니 일하러 간 건지 어딜 쏘다닌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라며 차갑게 내뱉으신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조금 까다로우신 건 그럴 수 있다고 여겼으니까요. 가장 저를 슬프게 했던 건 언제나 침묵을 택하는 태경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제가 매일 야근하는 것도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도 그리고 이 집안 수입의 대부분이 저로부터 나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제게 막말을 하실 때마다 그는 항상 채령아, 네가 조금만 참아. 노인네들이 다 그렇지 뭐라며 저를 다독이는 척 방관했습니다. 한 번 참고 10번을 참다 보니 어느새 제 인내는 이 집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은 월말이었고 회사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가 마감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무렵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팀원이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저희보다 며칠은 더 밤새우셨잖아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대단한 상을 차려주길 바란 게 아닙니다. 그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족이라는 이름의 작은 온기를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들어선 순간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찬밥이 담긴 밥솥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식은 지 오래되어 건더기조차 보이지 않는 밍밍한 된장찌개 냄비가 전부였습니다. 반찬이라곤 먹다 남은 멸치볶음 부스러기 조금뿐이었죠.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먹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왔니?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어머님은 어깨를 으쓱하셨습니다. 있는 대로 대충 먹어라. 저는 딱딱한 찬밥을 보며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야근이라 늦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몫으로 반찬 조금만 남겨주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며느리 시중들 의무는 없다. 그 한마디에 부엌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앞의 여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챙겨드렸고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 병원비까지 제 돈으로 다 내며 단일원도 부족함 없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가슴을 베어내는 듯한 차가운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내가 며느리 시중들 의무는 없다. 저는 메고 있던 핸드백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부터 매달 드리던 용돈 200만 원도 끊겠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할 의무는 다 한 것 같네요. 어머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께서 제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저 역시 어머님께 개인적으로 돈을 챙겨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 돈은 이제 제가 갖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을 콱 내리치셨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감히 돈을 무기로 날 협박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그저 공평하게 하자는 것뿐이죠. 마침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경이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늦게 귀가한 그는 험악한 집안 분위기를 보고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곧장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네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당장 내일부터 내 용돈을 끊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더라. 몇 년을 걷어먹였더니 이제 와서 안면을 싹 바꿔.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걷어먹여요. 지난 4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생활비를 댄 사람이 누군가요? 매달 어머님께 200만 원씩 드린 사람이 누군데요? 전기세, 수도세, 식비까지 전부 누가 냈습니까? 태경이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이빨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네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그 정도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냐. 저는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럽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하게 피곤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차곡차곡 쌓여온 짓눌린 피로감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터져나온 것입니다.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침묵한다면 영원히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겠구나. 부엌의 공기는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동도 없이 두 모자를 쳐다보았고 태경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죠. 침묵을 먼저 깬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쏘아붙였습니다. 돈 몇 푼 벌어온다고 유세 떠냐. 내가 똑똑히 일러두는데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이상 네 분수를 알아야 해. 나는 며느리 시중들 의무 없어도 넌 시어미 모실 의무가 있는 거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모시지 않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모신다는 게 무시당하는 걸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누굴 무시해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는데. 네가 어딜 갔는지 누가 알아. 회사인지 호텔인지 어떤 놈이랑 붙어 먹었는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의심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근할 때마다 비아냥거렸고 출장을 갈 때마다 누구랑 가냐며 캐물었죠.
심지어 화상회의를 자정 가까이 할 때면 문 밖에서 다 들리라는 듯 여자가 맨날 컴퓨터만 끌어안고 있는 건 뒤에 남자 숨겨둔 짓이라며 떠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실 거라 믿었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선을 넘으셨습니다. 드디어 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채령아 그만해. 밥 한 끼 가지고 왜 이래?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밥 한 끼 오빠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이 식어 빠진 밥솥이랑 찌개 좀 봐. 나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왔어. 누가 밥상 차려 바치라고 한 적 없어. 최소한 하루 종일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이 먹을 반찬 조금 남겨두는 거.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야. 태경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잖아.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또 그 소리. 어머님이 잘못하실 때마다 오빠는 늘 어머님 연세 핑계를 대지. 내가 손해볼 때마다 나보고 참으라고 하고. 그럼 오빠는 어머님한테 나를 위해 한 번이라도 참아달라고 말해본 적 있어.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며느리라는 게 버르장머리 없이. 라떼는 말이다. 시집살이를 지금보다 10배는 더 독하게 했어. 너처럼 호강하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제가 받아쳤습니다. 어머님이 옛날에 고생하셨다고 해서 저까지 고생시켜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어머님이 식탁을 세게 쾅 내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그 순간 태경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 말 조심해. 어머니 화나시게 하지 마.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난 사실만 말하고 있어. 오빠는 내가 뭘 사과하길 바라는 거야. 밖에서 돈 벌어온 거 아니면 매달 당신 어머니한테 내 돈 200만 원씩 바친 거. 태경이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너 갈수록 선 넘는다.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아들, 너 거기 서서 뭐해? 네 마누라가 집안 어른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았는데 태경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어머니한테 사과할래 안 할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에 짝 제 왼쪽 뺨으로 묵직한 마찰음이 터졌습니다. 건조한 부엌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이었죠.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두 번째 뺨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입술 터진 곳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태경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돈 좀 번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뺨을 맞은 고통보다 실망감이 너무나도 거대하게 저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저를 지켜주겠다던 남자가 오늘 저에게 가장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고소하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내 도리가 뭔지 단단히 가르쳐야지. 남편 말 안 듣는 여자는 매가 약이다. 저는 손등으로 입술에 핏자국을 훔치며 유난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 때렸어. 태경은 흠칫 놀랐습니다. 제가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소리칠 줄 알았는데 너무 고요했으니까요. 다 때렸으면 이제 내 차례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죠. 어머님은 늘 제가 밖으로 나돌며 딴짓을 한다고 하셨죠. 제가 가족을 배신할 거라고 굳게 믿으시는 것 같으니 어머님 소원대로 해드릴게요. 제가 마음대로 살길 바라시죠. 그럼 두모 잡은 짐 싸서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제부터 제 맘대로 살 테니까요. 그럼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겠네요.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더니 이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누굴 쫓아내?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릴 쫓아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태경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어머니를 향해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정하고 다시 얘기해요.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 왜 이래? 인연이 우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데 넌 겁먹고 찌질하게 굴어. 이 집 4명이잖아. 넌 남자답게 마누라나 똑바로 잡아. 어머니의 말이 이어질수록 태경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았죠. 왜냐하면 이 집에서 오직 저와 태경만이 아는 시어머니는 절대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이 집은 태경의 집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의 소유였던 적이 없었죠. 이곳은 제가 결혼 전에 산 제 특유 재산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오로지 제 이름 채령 석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태경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밖에서 그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30 전에 수도권 아파트를 떡하니 샀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죠. 그럴 때마다 태경은 침묵했습니다. 정정하지 않았죠. 사람들의 우러러보는 시선을 즐겼던 겁니다. 그 침묵이 어머니의 헛된 자부심을 괴물처럼 키웠고 오늘에 이르러 어머니는 이 집이 자기 아들 집이라고 맹신하게 된 것이죠. 태경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해요.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중은 무슨, 나중 너 얘 무서워하냐? 기집애 하나한테 기가 죽어서 내가 널 이따위로 키운 줄 알아. 저는 조용히 두 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무능하고 초라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태경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년간 거짓된 허상을 쌓아 올렸고 이제 그 가짜 껍데기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선 태경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데도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그의 얼굴이 낯설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평온한 가정을 약속했던 남자가 자신이 만든 거짓말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허풍 떠는 것도 여기까지지.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당장 내 발로 걸어나가.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태경만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그에게 이제 네 입으로 진실을 말하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그에게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하라고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사람 좋게 웃으며 채령아, 우리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굳이 말해서 실망하게 하실 필요 있냐며 핑계를 댔죠. 저는 그게 효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의 칭송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웃들의 칭찬, 친척들의 인정, 젊은 나이에 서울 근교 아파트를 산 능력자라는 타이틀. 그는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소 지으며 즐겼습니다. 태경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방은 무슨 방? 여기서 당장 말해 전현이 또 무슨 거짓말을 꾸며대는지 보게. 그가 몇 초간 고개를 푹 숙이더니 아주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제 집 아니에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깜빡이지도 못한 채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이 집 채령이 집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채령이가 산 집이고 명의도 채령이 단독 명의예요. 어머님의 비웃음이 뚝 떠섰습니다. 저를 한번 자기 아들을 한번 번갈아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이 경악에서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 전현이.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지. 태경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몇 년 동안 거짓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너 네가 감히 친어미를 속여 내가 동네방네 내 아들이 샀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그게 다 가짜라고. 태경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과 한마디는 그녀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는커녕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불쑥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일부러 숨겨서 나를 망신 주려고 한 거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숨긴 적 없습니다. 제가 이 집이 남편 거라고 동조한 적도 없고요. 그저 오빠 스스로 침묵을 선택했을 뿐이죠. 어머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 닥쳐. 네가 처음부터 똑바로 말했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애초에 어머님께서 저를 돈으로만 평가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같은 일도 없었겠죠. 그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4명의 집이랍시고 이제 기고만장하다 이거지. 여자가 경제권 쥐면 집안 꼴이 우습게 돌아가는 법이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돈을 무기로 어머님과 기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최소한의 존중을 받았을 뿐이죠. 하지만 제가 참을수록 어머님은 저를 호구로 보셨네요. 태경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건 이 아파트가 아니라 그가 수년 동안 정성스레 포장해온 가짜 껍데기였겠죠.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태경이가 좋은 집 샀다며 라고 물으면 그는 그저 멋쩍게 웃었고 어머니는 어깨에 힘을 주며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악착 같아서 자수성가했지라며 며느리인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늘 옆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따뜻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의심과 모욕, 그리고 제 남편의 폭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며 말했습니다. 4명이면 뭐 어쩌라고, 부부가 같이 살면 그게 공동재산이지. 며느리 도리나 똑바로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실소가 터졌습니다. 얼굴엔 일말의 미소도 없었죠. 4년 내내 도리 다 했습니다. 매달 용돈 200만 원 명절마다 용돈과 선물 어머님 아프시면 연차 내고 병원 모시고 가고 집안 대소사 다 제 돈으로 해결했죠. 그 대가로 제가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끝없는 의심, 인격, 모독, 그리고 오늘 제 남편이 휘두른 따귀 2대입니다. 태경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채령아, 내가. 저는 손을 들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은 내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 세상엔 미안해라는 말로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있는 법이야. 거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수도권의 야경이 반짝이고 도로는 퇴근하는 차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집 안에서는 켜켜이 쌓여있던 가짜 가면들이 산산조각나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폭로된 그 순간 저는 제 결혼 생활이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포로보, 스런드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저를 가장 지치게 했던 건 시어머니의 막말이나 남편의 손찌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 저 자신의 멍청한 자기, 위안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식탁엔 아무것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고개를 팩 돌려버렸습니다. 방에서 나온 태경은 수면 부족으로 눈밑이 탭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다 겨우 입을 뗐습니다. 채령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할 말 있으면 지금 해. 나 회의 늦어. 태경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젯밤은 내가 너무 순간적으로 욱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사과하는 이유가 겨우 뺨 2대 때린 거라면 너무 늦었어. 나를 진짜 비참하게 만든 건 맞은 게 아니라 네가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4년 동안 네 엄마가 나를 모욕할 때마다 넌 나더러 참으라고 했지. 네 엄마가 날 불륜녀 취급했을 때도 넌 입 다물고 방관했어.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다가오며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꼴값 떨지 말고 내버려둬. 사내 자식이 왜 이리 취대가 없어. 나갈 테면 나가라 그래. 널린 게 여자다. 저는 픽 웃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저에게 압박을 주면 제가 전처럼 굽히고 들어갈 거라 굳게 믿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마침 오늘이 매달 어머님께 용돈을 자동이체하는 날이었죠.
저는 등록되어 있던 이체 예약을 삭제하고 매월 송금되는 자동이체 내역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매달 드리던 200만 원은 끝입니다. 어머님 개인 생활비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녀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지금 진짜 하겠다는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허튼 소리 한 적 없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목소리까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년 돈 쥐꼬리만큼 번다고 상전 노릇하려고 들어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악에 바친 욕설이 길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임원진과의 중요한 회의가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신규 프로젝트가 핵심 단계에 접어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휴식 시간이 되어서야 비서가 제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팀장님 부재중 전화가 30통이나 와 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대부분 태경이었고 몇 통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자는 단 한 가지 내용뿐이었습니다. 당장 돈 보내. 어른 상대로 유치하게 굴지 말고. 저는 그 문자를 다 읽고 전부 삭제해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경이 예고도 없이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거의 일시간을 꼬박 기다린 듯 했습니다. 제가 로비로 내려가자 그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채령아, 제발 집으로 가서 얘기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해.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아침부터 식사도 안 하시고 누워 계셔. 제발 돈 좀 보내드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밥을 굶으실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어제 밤 10시에 퇴근해서 찬밥에 쉰 찌개 쪼가리 남은 거 봤어. 나 배고플까봐 걱정한 사람. 이 집에 있었어. 태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 200만 원 내 의무 아니야. 내 호의였어.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그건 끝나는 거야. 그가 제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설득할게. 시간이 조금만. 저는 손을 휙 빼냈습니다. 4년이면 충분하지 않았어.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등 뒤로 멍하니 서 있는 태경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을 때 현관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친척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란 듯이 쩌렁쩌렁한 목소리였죠. 요즘 며느리들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야. 돈 좀 번다고 시어미를 개똥으로 하네. 뒤로 무슨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녀서 그 큰 돈을 버는지 알게 뭐야? 제가 가방을 내려놓자 시어머니는 곧바로 통화를 끊고 도발하듯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들었으면 어쩔래. 내가 틀린 말했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척분들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머님 자유죠. 하지만 앞으로 어머님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 할 겁니다. 어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냐? 협박 아니에요. 더 이상 매일매일 인격 모독당하는 쓰레기장 같은 집에 살기 싫다는 선언이죠. 그 순간 밖에서 태경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대치하는 걸 본 그는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넌 입만 나불대지 말고 돈이나 내놔. 태경이 우물쭈물했습니다. 저 아직 월급날 멀었는데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전현이 돈 안 주면 이번 달은 뭐 먹고 살라는 거야. 그 한마디에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태경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도 깨달은 것이겠죠? 지난 수년 동안 자기가 아니라 저라는 여자의 희생이 이 가정을 지탱해 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타인의 피땀 어린 돈을 받으면서도 일말의 고마움조차 느끼지 않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저는 시계를 보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먼저 쉴게요. 두 분이 예전 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유감이지만 그런 일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제가 계단을 올라갈 때 뒤에서 두 모자가 악다구니를 쓰며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비난 화살을 맞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태경이었습니다. 철저히 절망한 채 위층으로 걸어 올라가는 아내를 보며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치기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거실로 내려갈 때마다 보란 듯이 친척이나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떠들었죠. 그로써 시어미를 무시해 여자가 기가 세면 집안이 망한다니까.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귀를 닫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 낭비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시간을 회사 업무에 쏟아부었습니다. 해외 파트너사와의 중요한 계약이 목전이었고 총괄 책임자인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그날 오전 회의를 막 끝내고 나왔을 때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팀장님 로비에 어떤 중년 여성분이 오셔서 다짜고짜 팀장님을 찾으십니다. 보안 요원들이 제지해도 막무가내예요.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데요? 비서가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되신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유리 통창으로 가 1층 로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2층에서도 한눈에 어머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저를 당장 불러내라고 고함을 치고 계셨죠. 고객들과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일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상황이 기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인사팀장님과 함께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저를 발견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드디어 얼굴을 내미는구나.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녀가 악을 썼습니다. 너 잡으러 왔다. 집안 꼴은 돼지우리로 만들어 놓고 남편 밥은 내팽개치면서 밖에서 돈 번다고 유세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 말씀 있으시면 집에 가서 하시죠. 여긴 제 직장입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이 제 얼굴에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진정 내 돈줄 다 끊어놓고 시어미한테 눈을 부라리는 독한 년. 오늘 내가 네 회사 사람들에게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며느리인지 낱낱이 까발려 주마. 그 말에 로비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는 팀원들도 있었고 누군가 제지하려 나섰지만 저는 가볍게 고개를 가로저어 말렸습니다. 상황을 더 어수선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제가 위아래도 없는 불효막심한 년이며 돈 좀 번다고 시댁을 벌레 취급한다고 피를 토하듯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을 마칠 때까지 가만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이 숨을 헐떡이며 멈췄을 때 비로소 제가 아주 느리고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어머님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아직도 주둥이가 살아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우려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묻고 싶어서요. 지난 4년 동안 제가 매달 어머님께 개인 용돈 200만 원 드렸죠. 집안 생활비, 공과금, 어머님, 병원비, 옷값. 단 한 번이라도 부족하게 해드린 적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즉각 대꾸했습니다. 그건 네가 당연히 해야 할 며느리 도리지. 저는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게 제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면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파김치가 돼서 밤 10시에 들어온 며느리에게 밥 한 공기 따뜻한 국 한 그릇 남겨두는 건 가족으로서 어머님이 해주실 수 있는 도리 아닌가요? 순간 넓은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칫하더니 악을 썼습니다. 내가 며느리 시중들 의무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개인적으로 돈을 바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그만둔 겁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여직원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채령 팀장님, 반팔 씨, 이전에 퇴근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맨날 10시에 가시잖아.
경비원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항상 깍듯하게 인사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막 대할 분이 아니지.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주변을 향해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짓거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본부장님이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괜찮으신가요? 저는 가볍게 묵례했습니다. 회사에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은 시어머니를 보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이곳은 업무 공간입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는 외부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인연을 감싸 인연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당신이 알아. 본부장님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서채령 팀장님은 아주 책임감 있고 뛰어난 관리자입니다. 수년간 단 한 번도 개인사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 적이 없는 훌륭한 직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직장 상사도 저를 몇 년 겪어보고는 이토록 존중해 주는데 한 지붕 아래에 살을 부대끼며 살았던 가족은 제 피땀을 단 한 번도 인정해 주지 않았으니까요. 분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회전문 밖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태경이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을 보니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중간에 뛰어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당장 저랑 가세요. 여긴 채령이 직장이잖아요. 제발 일 좀 키우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안 가, 오늘 아주 인연의 싹수구무리를 다 뽑아놓을 거다. 태경이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빌게요. 일단 집에 가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쌍심지를 켰습니다. 이 등신 같은 놈아, 너 지금 전연을 감싸. 넌 내 체면이 깎이든 말든 상관없어. 태경이 피로에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러시는 걸 더는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수많은 회사 직원들과 외부인들의 시선이 우리 셋을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묘하게도 마음이 아주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어코 제 직장까지 쳐들어와 깽판을 친 이 순간,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완벽한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태경이 다시 한번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세게 쥐지도 못하고 그저 애처롭게 매달리는 수준이었죠. 어머니, 제발 부탁입니다. 가요. 채령이 회사 생활 망치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앙칼지게 웃어 젖혔습니다. 망쳐 전연이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시어미한테 그따위로 굴지 않았겠지. 그러더니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너 거기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당장 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네 죄를 실토해. 네가 그러고도 팀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 보자.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쳐다만 보았습니다. 본부장님이 제게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채령 팀장 먼저 올라가세요. 뒷수습은 보안팀에 맡기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태경이 저를 미안함과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다가 다시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돌아가세요.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시어머니가 비릿한 조소를 날렸습니다. 너도 창피한 줄은 아냐. 기집애 하나한테 쥐어 살면서 돈줄이나 끊기는 반편이 같은 놈이 내가 널 대체 왜 낳았는지 몰라. 루비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태경을 쳐다보았습니다. 남들이 다 보는 열린 공간에서 자기 친어미에게 발가벗겨지듯 모욕당하는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쨌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쥔 두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과거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어머님은 항상 자랑하셨죠. 우리 아들이 아주 엘리트야. 집도 자기 힘으로 턱턱 사고 가장 노릇 톡톡히 하지. 내 인생의 자랑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칭송을 들을 때마다 태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기가 진짜 대단한 남자인 줄 착각했겠죠.
하지만 오늘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자 그 모든 찬사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아들의 가슴팍을 삿대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내 뒤에서 뭐라 수군대는지 알아. 자기 능력으로 번듯한 아파트 샀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마누라 명의 집에서 얹혀 사는 셔터맨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더라. 네가 그러고도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볼래? 태경이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주 억눌린 목소리로 토해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그만하시라고요? 제발 입 좀 다무세요. 크지 않았지만 아주 단호하고 뼈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본인조차 자신이 어머니에게 이런 반항을 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어머님이 눈을 까디집었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어미한테 말대꾸야. 태경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어머니가 틀리셨다고요. 그녀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내가 틀려? 내 평생 피땀 흘려 너 하나 사람 만들어 놨더니 이제 와서 내가 틀려. 태경이 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절한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진정 모르시겠어요. 그녀가 이를 갈았습니다. 저 버르장머리 없는 네 마누라년 때문이지.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부 어머니 때문입니다. 로비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조차도 조금 놀랐습니다. 태경의 입에서 나온 진실 폭로는 계속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어머니는 저를 신처럼 떠받들기만 했죠. 밖에서 제가 얼마나 잘난 놈인지, 어떻게 30살 전에 집을 샀는지, 얼마나 훌륭한 기둥인지 포장하기 바빴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게 진짜 제 능력인지 의심조차 안 하셨죠. 이 집안 생활비를 누가 충당하고 있는지 물어보신 적 있나요? 어머니는 그저 본인이 돋보일 수 있는 거짓말에 취해 있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태경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과대포장하지만 않았어도 전 진작에 제 주제 파악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냥 월급쟁이 평사원이에요. 제 벌이로는 제 입 하나 풀칠하기도 빠듯합니다. 이 가족을 먹여 살린 건 제가 아니라 채령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이 집의 모든 수리비까지 전부 다 채령이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전 그걸 다 알면서도 입을 쳐닫고 비겁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친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뒷걸음질을 치며 도리질을 했습니다. 아니야. 전현이 널 협박한 거지. 태경이 쓸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저 이 끔찍한 연극을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가 채령이를 물어뜯게 놔둘 수도 없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억울함의 눈물이었죠. 아이고 내 팔자야. 평생을 헌신해서 키워놨더니 치마폭에 쌓여서 친미를 버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태경이 지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전 어머니를 버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맹목적으로 오냐오냐 했기에 일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 뜻대로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몇 걸음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스스로의 찌질함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각성은 너무 늦었습니다. 만약 몇 달 전, 아니 제가 첫 번째 뺨을 맞았을 때라도 그가 제 편에 섰더라면 우리에겐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 남은 건 지독한 평온함뿐. 미움도 기대도 완전히 소멸해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태경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돌아가. 더 이상 사람들 구경거리 만들지 말고. 태경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숨길 수 없는 짙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채령아, 나한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도 기회도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상황을 되돌리기엔 이미 선을 너무 넘었어. 내가 지금 유일하게 원하는 건 거짓 약속이 아니라 내 삶의 평화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돌아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서서히 닫히는 그 좁은 틈 사이로 로비 한가운데 얼어붙은 듯 서 있는 태경과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로 되돌아가는 문은 방금 완전히 닫혀버렸다는 것을. 로비 사건 이후 저는 단 하루도 연차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출근해 회의를 주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에 서명하며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저마땅 눈치 빠른 팀원들은 제가 예전보다 웃음기가 사라졌다는 걸 눈치챘지만 누구도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제 차 앞에 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가오지 못하고 몇 미터 거리를 둔 채 머뭇거렸습니다. 채령아 집까지 바래다 줄게. 저는 차키를 꺼내며 거절했습니다. 됐어. 나 혼자 운전할 수 있어. 그는 한참을 서성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네가 날 당장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그래도 내가 내 잘못을 고칠 기회는 저는 아주 담담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네가 고쳐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야. 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네 진짜 모습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 저는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 룸미러 너머로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태경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노려보고 계셨고 태경은 부엌에서 식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채령아 죽 조금 끓여놨는데 좀 먹을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 냄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결혼 후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자발적으로 부엌에 들어가 불을 쓴 날일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일말의 감동도 잃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근데 회사에서 저녁 먹었어. 태경이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네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정말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어. 그때 시어머니가 탁자를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보상. 네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전현한테 비유한 혼례. 언제까지 그 기집애 비위를 맞출 작정이냐. 태경이 질렸다는 듯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녀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왜 이제 내가 말하는 것도 듣기 싫냐. 넌 내가 네 어미라는 걸 잊었어. 태경이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안 잊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지난 몇 년간 채령이가 어머니께 섭섭하게 해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내가 전현한테 섭섭하게 굴기라도 했다는 거냐. 네, 하셨잖아요. 채령이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호강하시면서도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아셨죠. 단 한 번도 수고했다, 고맙다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 단 1분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이제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 평생 뼈가 부서지라. 널 키워놨더니 기집애한테 홀려서 애미를 쥐잡듯 잡아. 장가가더니 애미는 안중에도 없구나. 태경이 슬픈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잊은 게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감쌌기 때문에 이토록 오랜 시간 침묵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 그 비겁한 침묵이 상처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처참하게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조용히 2층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 등본 아파트, 매매 계약서, 취등록세 영수증과 이체 내역. 수년 전 제가 이 집을 샀을 때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완벽한 특유재산 증명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를 재검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반차를 낸 저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서초동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의 상황과 재산 형성 과정을 모두 브리핑하자 변호사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저는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싶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결정이라면 재산 분할 방어와 협의 이혼 혹은 소송까지 완벽하게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에 얹혀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치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태경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우리의 결혼 앨범이 펼쳐져 있었죠. 그가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왔어.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사진 한 장을 손으로 매만졌습니다. 이 사진 찍을 때만 해도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놈인 줄 알았어. 내가 널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저도 앨범을 힐끗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미소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사랑도 진심이었죠. 하지만 혼자서만 아등바등 지키려 드는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는 법입니다. 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아직 나 사랑하긴 하니?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 내가 널 아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4년을 버텼던 거겠지. 하지만 사람 마음은 고무줄 같아서 한계점까지 팽팽하게 당겨지다 보면 결국 툭 끊어지고 마는 법이야. 부엌에서 날아왔던 내 손찌검 2대가 원인은 아니야. 그건 단지 숨통을 끊어놓은 마지막 칼날이었을 뿐. 태경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쳐 죽일 놈인 거 알아. 제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저는 아주 담담하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난 너한테 이미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어. 네 어머니가 나를 막대할 때마다 네가 막아주길 바랐던 그 순간들이 다 기회였어. 네가 나보고 무조건 참으라고 강요했을 때도 내가 속으로 피눈물 흘리며 삼켰던 수많은 밤들도 다 기회였어. 넌 그 모든 기회를 발로 걷어찬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앨범과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보더니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쓸데없는 심파 찍고 앉아있네. 전현이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해줘버려. 맨몸으로 이 집에서 쫓겨나 봐야 지가 얼마나 주제 넘었는지 뼈저리게 알 테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이 결혼이 끝난 뒤에 맨몸으로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거실은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다가 황급히 태경을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묘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이 집이 진짜 며느리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자의 공포였죠. 태경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변호사까지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눈치챈 그는 자신이 낸 상처가 더 이상 눈물이나 얄팍한 사과로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캡슐 커피를 한 잔 내린 뒤 창가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작은 공간이었죠. 제가 직접 고른 베이지색 암막 커튼, 애지중지 키운 화분들,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채워 넣은 가구들. 이 모든 것에는 20대 청춘을 바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던 훈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안식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제가 바라는 건 오직 고요한 평화뿐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온 태경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알아봤어. 네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게. 대신 하나만 부탁하자. 나라는 쓰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혐오하진 말아줘. 저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서류들을 쳐다본 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결혼을 혐오하지 않아.
단지 최소한의 존중조차 증발해버린 껍데기 같은 관계를 더 이어갈 이유가 없을 뿐이야. 그는 쓰게 웃었습니다. 알아. 내가 널 잃어버린 지 아주 오래됐다는 걸. 그저 이제야 현실을 직시했을 뿐이야. 그 타이밍에 안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마주 앉은 우리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또 궁상 떨고 앉아있네. 내가 말했지, 이혼할 거면 당장 해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방금 그 말씀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서류 준비 다 마쳤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서로 마주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까짓게 이혼하면 여기서 누굴 쫓아낼 수 있을 줄 알아. 저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복사해둔 서류, 더미를 들고 나와 거실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이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고, 이건 결혼 전 계약한 매매 계약서, 그리고 제 통장에서 나간 취등록세와 잔금 이체 내역서입니다. 형광펜으로 칠해뒀으니 어머님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어머니의 손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넘길수록 그녀의 안색은 흑빛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수년 동안 아들의 집이라고 굳게 믿었던 견고한 성이 종이 쪼가리 몇 장 앞에서 먼지처럼 부서지는 순간을 마주한 겁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패대기 쳤습니다. 4명이로 되어 있어도 부부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는 게 법이야.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제 특유 재산에 대한 방어는 제 변호사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할 테니까요. 더 이상 언성 높이지 맙시다.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것뿐이니까. 그 옆에 앉은 태경은 단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얼마나 냉정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후에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가 모두 완비되었고 양측의 서명만 있으면 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태경이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문 밖에 서 있다가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채령아, 잠깐 들어가도 될까? 제가 문을 열어주자 그는 초췌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네가 결혼기념일에 사준 시계야. 돌려줄게. 상자 안의 시계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가 팀장으로 승진하고 받은 첫 보너스로 샀던 예물시계였죠. 그걸 채워주며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시간 날 때마다 이 시계 보면서 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줘. 아이러니하게도 그 약속을 가장 먼저 내팽개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걸 찰 자격이 없어. 저는 상자를 그쪽으로 쓱 밀었습니다. 그냥 너 가져. 내가 준 선물이야. 돌려받을 생각 없어. 한 번 준 걸 도로 빼앗는 건 내 방식 아니야. 우리가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마음도 굳이 부정하고 싶진 않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게 유감일 뿐이지. 태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미안했다. 저는 그를 덤덤히 바라보았습니다. 네 사과가 네 마음의 짐을 더는 데 도움이 된다면 받아줄게. 하지만 내 결정은 달라지지 않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가 몸을 돌려 방을 나서려는 순간 벌컥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의심으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 둘이 밀실에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아. 태경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랑 채령이는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대화를 나눴을 뿐이에요. 그녀가 악을 썼습니다. 무슨 정리. 전현이 이혼하겠다는데. 넌 왜 자꾸 미련을 떨어. 태경이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저희 부부 사이에 선을 넘고 참견하도록 방관한 겁니다. 만약 제가 진작에 채령이를 보호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했다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파국을 맞이하진 않았겠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치마폭에 쌓여 핑계만 대던 아들이 이토록 이성적이고 차갑게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문가로 걸어가 두 모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정 통보가 갈 겁니다. 두 분도 마음의 준비하시죠. 모든 절차가 끝나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는 지키며 끝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말을 마친 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뭔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놓아버림이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모든 걸 끊어내는 것만이 내 자존감과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사흘 뒤 저와 태경은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 내내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죠. 깨진 유리는 아무리 공들여 붙여도 결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책상 위에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부드럽지만 사무적인 톤으로 물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이 협의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셨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히 결정했습니다. 태경은 몇 초간 침묵하다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재산 분할과 각자의 권리에 대한 조항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문제가 나오자 그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출된 등기부와 자금 출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 부동산은 혼인 전 서채령님께서 단독 자금으로 매입하신 특유재산임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태경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변호사가 확인차 다시 물었습니다. 태경님 측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기여도 주장이나 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태경은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애초부터 채령이의 집이었습니다. 제 권리는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불현듯 신혼초의 어느 날이 떠올랐습니다. 빈집에 처음 들어와 바닥에 앉아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그가 제 손을 잡고 했던 말. 우리 둘만 같은 곳을 바라보면 세상 어디든 우리 집이 될 거야. 그 달콤했던 약속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변하지 않은 건 이 콘크리트 벽뿐이라는 사실이 새삼 서글펐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 태경이 제 뒤에서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채령아. 제가 뒤돌아보자 그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고마웠어.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 넘치는 배려를 해준 거. 만약 너 말고 다른 여자였다면 진작에 도망쳤을 텐데. 넌 날 위해 너무 많이 참아줬어.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혼자 조금만 더 희생하면 우리 가족이 평화로울 줄 알았어. 근데 이젠 알겠더라. 결혼은 어느 한쪽의 피를 갉아먹으며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그 평범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가 마련해준 레지던스로 임시거처를 옮기기 위해 필요한 짐을 챙기러 집에 들렀습니다. 캐리어에 옷가지를 착착 개어놓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방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캐리어를 힐끗 보더니 비아냥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발로 나가는 꼴을 보는구나. 저는 캐리어 지퍼를 올리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 동안 출퇴근하기 편하게 임시 거처로 가는 겁니다. 법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두 분이 짐 싸서 나가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거고요. 어머님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여긴 제 명의의 제 집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면 이 집의 점유권도 제가 다시 행사할 겁니다. 억지로 길거리에 나앉게 하고 싶진 않으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이사갈 집을 알아보시란 뜻입니다.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진짜로 시어미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작정이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제 권리를 찾는 겁니다. 어머님이 제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 몇 년을 한솥밥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일말의 정조차 없냐? 저는 참지 않고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놈의 정, 네 저도 그 정 때문에 정말 많이 참았죠. 정 때문에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바쳤고 정 때문에 수모를 겪으면서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을 바랄 때 어머님은 제게 뭐라고 하셨죠? 어머님 스스로 걷어차버린 그 정, 이제 와서 찾지 마세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태경이 들어왔습니다. 제 짐가방을 본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나가는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 떨어져 있는 게 서로의 정신건강에 좋을 테니까. 그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캐리어, 차까지 내려다 줄게. 고마워. 우리는 조용히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예전 같은 살벌한 긴장감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부부로서의 애틋함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타인의 거리감이었습니다. 차 트렁크에 마지막 짐을 싣고 닫았을 때 태경이 불쑥 말했습니다. 최종 결정 나오기 전에 어머니 설득해서 이 집에서 나갈게. 걱정하지 마.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알아. 그가 씁쓸하게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엔 나도 제대로 된 사람 구실 한번 하게 해줘. 제가 역게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아직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주고 흔들면 네가 다 이긴 것 같지. 언젠간 네 그 오만함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후회할 날이 올 거다. 저는 차분하게 운전석 문을 닫고 창문을 반쯤 내렸습니다. 어머님, 전 누구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제 자존감이 더 이상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 멈춤을 선택했을 뿐이죠. 만약 제가 눈꽃만큼이라도 후회하는 게 있다면 이 당연한 선택을 너무 늦게 했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말을 마친 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속으로 주차장에 우두커니 서 있는 태경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차를 쫓아오지도 붙잡지도 않은 채 멀어지는 제 차를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맴도는 수많은 변명과 회한이 있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지금은 그저 삼키는 것이 최선임을 그도 알고 있었겠죠. 차는 판교의 복잡한 퇴근길 차량 행렬 속으로 부드럽게 섞여들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도망치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기 위해 껍데기만 남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끊어내고 진짜 평화를 향해 차분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모든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을 받아들던 날 저는 울지도 않았고 상상했던 것만큼 가슴이 뻥 뚫리는 환희를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깊고 잔잔한 평온함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마치 끝없이 쏟아지던 기나긴 장마가 마침내 거치고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기분이었죠. 협의한 대로 태경과 그의 어머니는 제 아파트에서 모든 짐을 빼고 이사했습니다. 제가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오던 날 거실은 예전보다 훨씬 넓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익숙한 소파와 벽시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던 비난과 한숨 현관문을 열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던 그 답답한 압박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발코니에 내놓은 화분들 사이로 상쾌한 초여름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곳이 온전한 나만의 안식처라는 사실이 온몸으로 실감났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을 새롭게 꾸미는 데 집중했습니다. 칙칙했던 식탁은 밝은 원목으로 바꿨고 늘 꿈꿨지만 핑계를 대며 미뤄뒀던 주방 인테리어도 제 취향에 맞춰 조금 손을 보았습니다. 현관 앞에는 작은 올리브 나무 화분도 하나 들여놓았죠. 퇴근 후 저는 오직
저 한 사람만을 위한 갓 지은 밥과 따뜻한 찌개를 끓였습니다. 1인분의 조촐한 밥상이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눈치를 봐야 했던 과거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훨씬 달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태경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결 차분하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채령아,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잘 지내. 넌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잘 지내.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구해서 혼자 살고 있어. 어머니는 고향에 계신 외삼촌 댁 근처로 내려가셨고, 저는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잘 됐네. 태경이 작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 전에 진급해서 월급이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내 손으로 번 돈이 이렇게 묵직한 건지 처음 알았어. 내 월급 쪽에서 어머니 용돈 챙겨드리다 보니 돈 버는 게 진짜 피말리는 일이더라.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옛날엔 네가 매달 200만 원씩 어머니 챙겨드리는 걸 너무 숨쉬듯 당연하게 여겼어. 막상 내가 혼자서 내 생활비며 어머니 부양까지 다 짊어지고 보니까 네가 그동안 내 몫까지 얼마나 버겁게 짊어지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알겠더라. 이제 와서 널 원망하거나 탓할 마음 없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법이니까.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느냐겠지. 태경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아마 널 잃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인생 수업이었을 거야. 그 통화를 끝으로 저는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이나 삭제가 아닌 저장 안함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둘 다 각자의 인생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걸 완벽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 회사에서 대대적인 임원 및 고위직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프로젝트 성과를 인정받아 본부장으로 파격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임명장을 받을 때 대강당에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저를 향해 진심으로 축하의 미소를 보내는 동료들을 보며 저는 문득 4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더 많은 걸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맹신했던 바보 같은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희생이라는 건 상대방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호의가 권리로 변질되어 의무로 강요받는 순간 그것은 그저 삶을 짓누르는 족쇄가 될 뿐이라는 걸 저는 참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를 잘 따르던 후배 여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저 진짜 본부장님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일하시는 모습도 멋지지만 힘든 일 다 이겨내고 이렇게 우뚝 서신 게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강해서 그런 게 아니야. 살다 보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계속 걸어가는 것 외엔 아무런 선택지가 남지 않는 순간이 오거든. 그때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뿐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운전해 가는 길에 옛날 태경과 야근 후 종종 들르던 국밥집 거리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퇴근한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신호 대기 중에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다 이내 미소 지으며 가볍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떤 기억들은 그저 내 젊은 날의 한 조각으로 남겨두면 그만입니다. 억지로 지워낼 필요도 미련을 품고 돌아갈 필요도 없죠. 몇 주 후 저는 주말을 맞아 집 근처 대형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태경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쇼핑카트에는 채소와 찌개용 고기, 소박한 생활용품 몇 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조금 내린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가벼운 목소리로 서로에게 인사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는 아주 담백한 인사였죠. 태경이 쑥스러운 듯 카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요즘 요리학원 다녀. 내 손으로 밥 해 먹으려니까 쉽지 않네.
네가 매일 야근하고 녹초가 돼서 돌아와서도 뚝딱뚝딱 저녁 차려내던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어.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들었네. 다행이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네가 내게 베풀어준 것들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널 잃고 나서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거든.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네 곁에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그땐 곁에 있을 때 귀한 줄 알고 아껴주길 바랄게. 태경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명심할게. 우리는 짧은 목례를 끝으로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여정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막을 내렸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짐을 식탁 위에 올려놓자 조용하고 아늑한 집안의 공기가 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로 다가가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행복이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누군가와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행복은 내 스스로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고 누군가에게 존중받으며 나침반처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얄팍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자존감을 헐값에 넘겨버리는 일 따위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 길고 어두웠던 결혼 생활의 막은 완전히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하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상처를 맨몸으로 부딪혀 이겨내며 쟁취해낸 저의 자존감과 당당함. 저는 그 단단해진 두 발로 앞을 향해 멈춤 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희 채널의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의미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지인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